네, 반갑습니다. 여기 시계가 안 보이네요. 전 시간을 막 굉장히 정확히 맞추고 싶은데,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스마트 시티는 이제 많이 하는데, 이 클라우드 엑스포에서 발표하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클라우드는 사실 하나의 사상이거든요. IT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는 큰 사상이고, 그 사상을 스마트 시티는 사실은 그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논의하는 그 관점은 서로 다르지만 사상의 측면에서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상과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사상이 사실은 거의 같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부산 EDC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한 가지 그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는,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난 7월에 발표된 EDC 기본구상 자료를 씁니다. 지금 이제 9월이니까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기는 했는데, 이게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가 아닌 이제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 EDC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 때의 국가 시범도시입니다. 국가에서 하나의 시범도시로 지정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지금 이제 아주 이제 허허 벌판이죠. 저기 을숙도 지나가면 저 서부에 이제 허허 벌판 360만 평의 이제 허허 벌판이 있어요. 그 허허 벌판에다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2021년부터 이제 사람이 입주하는 새 도시를 만들어요. 새로운 도시를. 2021년이면 지금부터 이제 3년 후죠. 그럼 우리가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를 지금 기획할 때 3년 후의 기술과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후에 서비스를 기획을 두고 하면 2021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범도시를 똑 보고 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도시는 3년 후에 만들어지지만 저희들이 기획을 해야 되는 거는 그로부터 다시 한 3년 정도 후에 기술과 서비스를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으로 치면 기술적으로 한 5년 내지 6년의 이 미래 기술을 봐야 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국가 시범 도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식과 창의력이 다 모여야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고민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도시라고 하는 거는 농촌에 사는 것보다 도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죠. 지금 도시에 사는 분들이 농촌으로 간다면 많은 거를 이제 포기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논문인데, 제프리 웨스트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예요. 저 사람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도시가 왜 팽창하는지, 저 그래프의 X축은 도시의 규모거든요. 도시의 규모가 2배가 커지든지 3배가 커지면 그 커진 규모만큼 따라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슈퍼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GDP라든가 임금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는 팽창하고 규모의 경제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제 가고 뭐 그러는데, 도시에는 이제 많은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커스 오브 스케일 같은 것도 생겨요. 규모의 저주라고나 할까요? 규모가 크면 뭐 경제적으로 좋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동의하실 거예요. 특히 한국이 저 규모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 국민의 절반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한국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아요. 여기는 이제 저 부산이고 뭐 대구고,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광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사는 거, 그거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또 지방으로 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중소도시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대도시로 다 가서 이제 옮겨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국민들의 생활이 그게 어디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 대도시에 사는데 집값 크고 집값이 비싸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들 왜 그런 규모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그냥 시골 가서 살아라.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도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너무도 많은 것을. 예를 들어 서울에 있으면 아플 때 병원을 가는데 10분이면 병원을 가요. 그리고 저녁 때 출출하면 통닭을 시키는데 뭐 10분은 더 걸리겠죠. 요새 배달이 밀려서. 그렇지만 한 2, 30분이면 통닭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시골에 오면 아파도 10분 내에 병원에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규모의 경제가 도시에 적용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살면 살수록 일자리도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살면 살수록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 노선도 많아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거기 몰리게 되는데, 스마트 시티는 그런 산업시대 도시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려가지고, 야, 중소도시에 살아도 왜 그런 불편을 겪어야 돼?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인데 왜 사람이 많은 도시가 교통이 왜 더 편해야 될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전하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자꾸 이 도시로만 몰리다 보니까 지방 도시는 거의 이제 그 붕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되살려야 되고, 이건 뭐 넘어갈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우리 적응하기도 힘들죠. 많은 분들은 고령화돼서 점점 많은 케어가 필요한데, 가족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죠. 지난 여름에 경험했듯이 기후는 굉장히 안 좋아지죠.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정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찾았어요. 정적인 측면. 뭐냐면은 풍요를 원하면은 소득 수준을 늘려주는 거. 그런데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주면은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 사람은 희망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다. 나보다는 내 자식대가 더 잘 산다. 뭐 그것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주변 가족들이나 사회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항상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결국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인데, 스마트 시티가 바로 이 희망을 주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좀, 야, 이거 뭐 좋은 말만 싹싹싹 나열을 해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볼 때 2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스마트 시티가 과연 제품이냐? 우리가 보통 스마트 카, 스마트 빌딩 하듯이 스마트 시티가 제품이냐? 이렇게 보는 게 한 방법이에요. 한국은 UCT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사실 우리는 UCT를 추진할 때 스마트 시티를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품.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어땠냐면은, 예를 들어 2020년까지 UCT를 20개 건설하겠다. 그럼 20개 건설한다고 그러면 제품을 20개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제품은 생산되는 순간에 성능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 후로 계속 쓰면 쓸수록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폐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었던 UCT라고 하는 거는 그런 류의 제품이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제품이 주어지면 거기에 자기가 이제 맞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이 이 제품으로서의 스마트 시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처절하게 깨달았죠. 사람들이 UCT를 보고 상당히 불만족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게 스마트 시티는 제품이 아니고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아니면은 그게 더 중요하구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쓰는 뭐 윈도우라든가 뭐 그런 플랫폼이 있죠. 아니면 아이폰도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2009년에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오는 그 순간하고 계속 몇 해를 썼는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느 게 더 성능이 좋은가요? 플랫폼으로서 작동하는 거는 쓰면 쓸수록 더 성능이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인 거고, 그러기 때문에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깨달은 게 도시를, 특히 스마트 시티를 제품으로 만들어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지금 여태까지 만들어진 UCT, 신도시에 깔린 UCT는 거의 다 제품으로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기술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룸을 안 만들어냈어요. 그러다가 저런 걸 깨달았고, 저희의 경험을 사실은 공유를 해가지고 싱가포르가 2015년에 스마트 네이션을 추진을 할 때 싱가포르의 모토가 스마트 네이션 as a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부산 EDC도 플랫폼으로 만드는데, 제가 이게 돌아다 보면은 완전한 본격적인 의미의 플랫폼 도시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가 제대로 만들면 부산 EDC를 세계 최초의 플랫폼 도시로 만들 수 있죠. 플랫폼 도시가 된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주어진 서비스를 그냥 수동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자기가 집어넣거나 얼마든지 그런 도시 기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죠. 해외의 경우를 보세요. 해외의 경우를 보면 북유럽이나 이런데 저런 데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리빙 랩을 한다거나 오픈 데이터를 한다거나 그리고 개방의 혁신을 한다거나 해서 제품으로서 스마트 시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이미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도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도시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구나 하는 거는 그분들도 느끼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부산 EDC 저기 이제 부산의 이제 서쪽에 있죠. 서쪽에 을숙도가 지금 어디냐면 잠깐만요. 요 위쪽이 이제 부산의 부산 원도심이 되는 거고, 이게 크기로 치면은 360만 평이 됩니다. 360만 평이 되고, 360만 평 중에 전부가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가 아니고, 요 중에서 요 안에 있는 요 영역, 이게 이제 66만 평인데 여기만 스마트 시티인데요. 66만 평이면 어느 정도냐? 이 센텀 시티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부산 EDC 전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센텀 시티에 있죠. 센텀 시티를 한 8개 정도 붙여놔야 이 부산 EDC의 이제 규모가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서울로 치면 서울의 도심 다운타운을 다 합친 것보다도 부산 EDC가 이제 훨씬 커요. 정부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를 2개를 지정을 했어요. 하나는 세종, 하나는 부산 EDC인데, 세종도 세종시 전체가 아니고 세종시의 5-1 공구라고 하는 한 지역이 이제 시범 도시예요. 세종시 전체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는 세종시는 거의 다 지금 만들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지어지는 부분이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된 거고, 부산 EDC의 경우는 이 전체 중에서 처음 지어지는 부분이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이 국가 시범 도시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는데, 그 전체 영역으로 전부 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뭐랄까 전략적으로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비전이, 우리가 만든 비전이 자연, 사람, 기술 이 세 개를 썼어요. 저 세 개를 쓰면은 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저런 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한 거고요. 우리나라의 UCT나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는 사람을 집어넣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발표하고 그럴 때 이제 친한 분들이 있는데, 친한 분 중에 여자분이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색을 하고, 야, 황 박사, 왜 네가 항상 얘기하는데 너의 얘기에는 왜 사람이 없냐? 한국의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얘기하는데 왜 사람이 없고 너는 기술이나 인프라나만 얘기하느냐? 과연 제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한국의 스마트 시티에는 아이당초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유럽에 가면은요, 유럽 바르셀로나나 뭐 유럽의 뭐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도시 가서 보면 정말 걔네들은 우리가 교과서에 보는 것처럼 일을 해요. 동네 주민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 큰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야, 거기 주차나니? 뭐 주차가 뭐 무질서하더라.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막 논의를 해서 해법을 만들면, 그러면 시 카운슬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걸 갖다 설치를 해주고 뭐 서로 테스트를 같이 해요. 사람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곳이 몇이나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어디인가에는 살고 계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 단지 이런 곳의 문제를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말씀해 보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백날 물어봐도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넣기 위해서는, 포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전략적인 이 해법이 필요하고, 또 자연이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하여튼 지금 부산 EDC는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좀 원대한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3대 특화 전략이라든가 7대 핵심 컨텐츠는 이미 이제 기본 구상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좀 바래요. 일단은 이 산업이 올 수 있어야 되니까 산업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하는 어떤 이 첫 번째 출발점 같은 거,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김영철 교수님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 그런 기술들이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드론 택배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두바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드론 택배 지금 많이 해요. 드론 택배를 해야 되는데 정밀한 3차원 지도나 이게 갖춰지지 않고서 드론 택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고 막 생각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은 도시가 그런 기술들을 쓸 수 있게끔, 뭐 소위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산 EDC는 국가 시범 도시로서 그런 기반에 대한 미래 신기술이 가야 될 기반을 갖다가 선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발표 자료에 공식적으로 넣을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3년 후에 만들어질 도시에 6년 후에 가야 되는 어떤 기술과 혁신과 서비스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로봇 도시를 한번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커요. 로봇 도시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로봇 친화적인 도시. 우리가 만들 로봇은 이족 보행 로봇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는 이족 보행하니까 뭐 계단도 올라가고 문턱도 올라가지만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이 스마트 시티 부산 EDC의 경우에는 집을 설계할 때도
집 설계 자체도 로봇 친화적으로 하고, 가구의 개발도 로봇 친화적으로 하고, 그래서 집 안에서는 뭐랄까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빨래를 갠다거나 뭐 물건을 치운다거나 이런 일조차도 없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케어가 잘 되고, 그리고 집을 벗어나서 바깥 공간을 나간다 하더라도 바깥 공간 자체도 로봇 친화적으로 설계가 돼서 뭐 문턱이 없거나 충전을 어디서나 할 수 있거나, 만약 로봇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빨리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서, 로봇과 관련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부산 EDC에 와서 충분히 본인이 보이고 싶은 그런 것을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VR, Virtual Reality 같은 것도 굉장히 깊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뇌파를 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베드 같은 정도에서 쓰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친수 공간을 뭐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간적으로 미래를 이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디자인할 때도 사람을 위한 도시, 그리고 이게 인간을 위한 도시와 사람을 위한 도시와 이게 시민을 위한 도시가 우리가 아주 깊게 들어가면은 전부 다 의미하는 바가 틀려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원초적이잖아요. 인간을 위한 도시라고 하면 뭐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거는 인간을 위한 도시고, 사람을 위한 도시는 이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심,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시민을 위한 도시라면은 또 시민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그리고 주체적인 어떤 이 결정, 그런 인간을 위한 도시, 사람을 위한 도시, 시민을 위한 도시, 이 모든 것들을 이 도시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스킵을 하더라도 이제 오늘 요것만은 이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리고 그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산업계로부터 의견을 많이 지금 받고 있고 받을 생각이에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내일입니다. 9월 7일. 여기는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일 스마트시티 1번가라고 하는 것을 오픈을 해요. 일반 국민들도 제안할 수 있고, 근데 저희들이 더 기대를 하는 거는 산업계에서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부산 EDC 국가시범도시를 플랫폼 도시로 생각을 해요. 만약 산업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바로 그럴 때 저희 부산 EDC를 이용해 주시면 부산 EDC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산업계 아니면 그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게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스마트시티 1번가에 많은 의견을 또 주셔야 되고요. 또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탑다운으로도 그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외국의 스마트시티,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 여기 세종이 있죠. 요 밑에 부산 EDC가 있고 여기 세종이 있는데, 지금 두 개의 스마트시티가 있는 게 장점이 뭐냐면 서로 처음부터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개발을 합니다. 양쪽에서는 지금 서로가 서로 교류를 안 하고 따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양쪽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건 세종에서 가능한 만들어진 앱이든 만들어진 거는 부산에서 쓸 수 있고, 부산에서 만들어진 거는 세종에서 쓸 수 있고,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쪽에서 작동하는 거는 우리나라 도시 이제 어디서나 이제 적당할 수 있게 되고, 그것만 아니고 해외의 리빙랩들하고 연계를 해서 모든 도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타겟 도시에서는 이 한국에서 이 두 개의 시범 도시에서 만들어진 것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R&D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할 텐데, 이것도 우리나라 각종 국책 연구기관, 기업체, 그리고 뭐 하여튼 외국의 기업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원하는 어떤 테스트 베드, 실증 단지죠. 그리고
이런 테스트베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통신망이나 뭐 기술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뿐만 아니고 이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에 사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물론 원하시는 분들이죠.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저희가 트레이닝도 해가지고 리빙랩에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참여자, 적극적인 개발자가 되는 거죠. 그분들은 시민으로 계시지만은 많은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 시민들, 참여자들도 저희들이 계속 어떻게 키운다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저 어떻게 보면 저 기회를 드려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규제 샌드박스인데 이것도 국가 시범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스마트 시티법이 바뀌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예인데 이 국가 시범 도시에서는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걸 여기서 할 수 있게끔 근거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또 고치고 그래서 두 개의 시범 도시, 시범 지구 안에서는 다른 데서 안 되는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요. 데이터는 너무 뭐 유명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 나오는 몇 개의 거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아이디어인데 이건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교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전입니다. 부산이 거기 지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 공항이 있어서 소음도 또 있고, 여러 개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세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산 EDC 계획은 2021년에 이제 입주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시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금년 연말까지 마스터 플랜을 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할 일을 확정을 짓는 게 금년 연말까지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R&D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기반 구축이 들어가든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만들어지는 마스터 플랜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토론과 경론을 거쳐서 선택을 할 거고, 선택이 되면 그냥 아이디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 구현 단계, 내년부터 구현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하여튼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